우리가 자주 혼용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르다, 틀리다 이 두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친구와 나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그 친구와 나는 성격이 틀리다라고 잘못 말하는 것처럼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과도 같아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내가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단정짓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만큼이나 저마다 다 다른 특성, 이 성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선유수에서는 성격 이해의 첫걸음을 함께 떼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마인드숨의 김미숙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또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성격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또 원만한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격에 대한 어떤 오해도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미숙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숨 대표 김미숙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심리상담사예요. 그리고 또 대학이나 기타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연도 하고 있고요. 또 신문에 또 칼럼 기고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일상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좀 왜곡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성취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또 왜곡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로 우리가 그 많은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는 그 성격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두로 성격이 뭐예요? 이런 질문 참 많이들 하잖아요. 좀 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해요. 성격이 뭐예요? 하면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보다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격이 뭐예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전에 왜 성격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요. 왜 성격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통하기 위해서. 예. 성격을 이해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면 또 뭐가 좋아질까요? 관계라는 거. 그렇죠. 관계 방식이 좀 더 원활하고 원만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격이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아니, 변할 수 없다. 성격이 한번 우리 거수해 볼까요?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오, 성격 안 변해? 안 변한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내리기 전에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고 아, 이런 성격은 과연 변할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는 과정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성격 어때? 그럼 쟤 참 착해. 또 되게 개성이 강해. 좀 독특해. 또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수줍음이 되게 많아.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보통.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나타내는 말들이지만 이거를 좀 더 심리학적인 근거로 해서 좀 세분화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캐릭터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캐릭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여러분들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게 되면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게 되면 그 가면에 걸맞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죠, 연극 배우들이. 그러니까 광대가 역할 가면을 쓰면 광대 역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 페르소나라는 이 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기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기대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이러한 선천적인 특질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대 속에서 함께 어우러진 기대 역할을 얼마만큼 우리 관계 속에서 잘 녹여내는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그게 성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러한 성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놔요, 학자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행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하고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우러져서 사람들한테 일관되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되게 수줍음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격 형성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미 좀 분석적이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나눠놨을지도 몰라요. 대충 공통적인 요소가 성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자이자 이야기 심리학자인 댐 메카담스라는 그 학자는 성격 형성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또 벌써 느끼신 거예요. 환경, 또 그렇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있어요. 또 하나가 뭘까요? 두 가지 나왔어요, 벌써. 딱 감 잡으신 거예요. 첫 번째 말했죠. 선천적인 유전, 특성, 그 다음에 발달 환경. 세 번째 내러티브. 좀 생소하시죠? 내러티브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가 성격 형성 요인이라고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기를 왜곡되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들을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 아, 성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격 형성 요인으로 유전이 뭔가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태어나는 거지. 그걸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IQ도 결정되고 생김새도 결정되고 피부색도 결정되고 그죠?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유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 유전의 공통성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일단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5가지 특질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나요. 뭐냐면은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결정하는 요소, 그 다음에 얼마나 예민한가 그런 요소, 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소속되어 있으려고 하는 성실성이 있대요, 인간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얼마나 다른 환경, 생소한 환경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개방성. 그러니까 좀 그것의 반대말은 약간 좀 폐쇄적인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적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유전자는 다 틀리지만 유전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특징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들이 발현되는 모습은 어떨까요? 다 제각각이에요.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 발달 환경 때문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유전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성격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단정적으로 나는 안 돼, 우리 엄마가 이렇고 우리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성격을 유전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 자기를 해석하는 경우예요. 이렇게만 편협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 욕구도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의 형성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유전이라는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너무 이 유전적인 부분에다가 비중을 두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형성 요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 발달 환경. 말 그대로 아까 여러분들 많이 추측해 보셨잖아요. 뭐 교육 환경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하고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족에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한테 습관도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습관 같은 것도 익히게 되고,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크기 때문에 이 가족 환경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어느 나라권에 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 환경이에요. 그래서 발달 환경에서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걸로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많이 알고 계시죠? 이분이 그 발달 환경의 중요성을 생활 양식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심층적으로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형제 관계의 출생 순위 같은 것도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동네의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을 너무 잘 봐. 5살밖에 안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쁜 큰딸이 태어났냐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도 이 딸을 보면은 막 이렇게 으스대고 너무 좋죠. 칭찬도 많이 받고 아주 정말 예쁜 딸이에요. 이 언니가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고 아주 귀한 딸이었죠. 근데 이 딸이 유치원에 가면서 이제 말썽을 피기 시작했어요. 이 말 잘 듣고 예쁜 딸이 다른 친구들을 막 이렇게 꼬집고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하소연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죠. 안 그랬는데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동생이 아들이었고, 이게 좀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들을 좀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 동생이 또 이쁨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 동생에 대해서 누나가 갖는 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착한 누나라서 예뻐하나? 동생 잘 보는 착한 누나? 동생이 없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었을 때는 혼자예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동안 받던 사랑을 동생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태어났어요.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가 동생을 하나 떡하니 안겨다 준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의 관심은 누구한테로 가죠? 동생한테로 다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가. 그럼 얘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 잃은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인지적으로 자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부모한테 사랑받고 부모한테 이쁨 받는 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던 하늘을 다 동생한테
다 빼앗겨 버린 거야. 그러면 빼앗겼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지? 슬프고요. 화나고요. 동생이 예쁠까요? 미울까요? 미워요. 동생이 사실은 밉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지금? 되게 예뻐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되게 빠르세요. 이해가. 동생을 예뻐해야지만 부모님이 그나마 걷어간 사랑을 다시 자기한테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칭찬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 이 형제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 부모의 사랑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이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미워해가지고 구박받느니 차라리 예뻐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받는 게 더 좋겠다. 이러니까 그게 더 보상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동생을 예뻐하게 되고 이런 첫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가 돼버릴까요? 동네방네 칭찬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칭찬받기 위해서 더 착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계속 얘를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게 되고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길들여지게 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첫째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만큼 우리의 성격의 한 부분에는 발달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 우리한테 주는 또는 형제관계가 주는 그런 발달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말했던 내러티브라는 거는 뭐냐?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하고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이거는 이야기에다가 서사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일정한 흐름의 전개를 갖고 있고 그게 전개가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게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게 바로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성격의 한 부분은 너의 이야기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너는 너를 어떻게 바라보니?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뭘로 보이시나요? 갈매기, 오리, 또 토끼, 그죠? 새의 입처럼 보이는 게 귀로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토끼로도 봐요. 그런데 이걸 입으로 보는 사람은 그죠? 새라고 본단 말이야.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는 너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너는 너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고 저렇게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이 있어. 특히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일 경우. 근데 알고 보니 굉장히 그게 자기의 긍정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오해하는 바람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격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하고 내가 자란 환경 때문에 나는 성격이 이래 라고 설명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얘기하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 있죠. 그게 이 두 가지 관점에 이렇게 편중해서 자기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간의 희망이 뭐가 있어? 특히 흙수저는.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누군가가 뭐 희망의 열쇠를 확 던져주고 뭐 그래서 오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런 희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를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정말 게을러가지고 맨날 혼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게으르니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만약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면은 자기는 9일 22시간 동안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바지 2시간에 막 미친 듯이 몰아붙이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일 22시간 동안 늘 듣는 이야기가 너는 게으르다, 일을 미룬다, 왜 이렇게 늑장을 피우니,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하면서 핀잔도 많이 듣고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지쳐가지고 이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이 게으름뱅이라는 이 타이틀을 좀 이렇게 벗어던졌으면 좋겠는데 자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 보면은 뭐 게으름 탈출법 이래갖고 뭐 1번 이렇게 하라, 2번 아침형 인간이 되라, 뭐 별별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 아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사고를 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난 측면이 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가 게으름뱅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순발력 넘치고 기지가 넘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막상 와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게으름뱅이고 무언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랬더니만 이걸 빨리 뜯어 고쳐가지고 일을 계획을 세웠고 척척척척 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나는 한편 너가 일을 9일 22시간 동안 일을 미룰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 아니냐. 그래서 일 망친 적 있어요? 일 망친 적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한다는 거지. 대신 자기가 그 9일 동안 마음 졸이고 긴장하는 게 그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되게 자신감 넘친다. 너무 부럽다. 그거 쪼개가지고 요만큼 하느냐고 못하는 것보다 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자신감 있어 보여갖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갑자기 표정이 그 순간 이렇게 싹 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띵 하는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새롭게 알게 됐다는 느낌으로 되게 고마워하면서 가더라고요. 이 학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을 차곡차곡 하는 학생이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이 버릇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9일 동안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게으름뱅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냥 긴장하고 자기 자신을 나무라면서 그냥 2시간 동안 막바지 일을 처리하는 수준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넌 자신감 있는 아이다 라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해시키고 또 근거 없는 이해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발견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다시금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라서 일을 좀 미루다가 막판에 스파트를 내서 하게 되니까 나는 잘하는 아이구나. 난 주어진 일을 순발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지 난 게으름뱅이라는 타이틀이 별로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니까 얘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이거는 지금 해도 되는 일, 이런 분별력이 생기면서 아이가 멀티태스커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자기의 소질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소질을 마구마구 발산하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성공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라는 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자기의 성격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게으름뱅이라고 낙인을 찍어. 그러게 되면 나 자신이 벌써 나를 그렇게 믿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격의 한 부분으로 이 관점이라는 부분, 내러티브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 바꿀 수 없어. 이미 자라온 환경 바꿀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보다 전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바뀌게 되면 내가 잘하고 어떻게 잘하고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하는 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성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한테 단정을 짓기보다는 이 관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아, 나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성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격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